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의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제를 뭐 미리 공개하시려고 네. 어쩌다 보니 빨간색으로 입고 왔습니다. 네, 제가 뭐 웃을 순 없습니다, 현재. 네. 아니, 머리도 깎으셨어요? 네, 머리도 이제 좀. 살라 선수는 머리 안 깎는답니까? 살라는 제가 밀어버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얘기들을 해볼 텐데요. 네. 북런던 더비 얘기도 있고 또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그 애정하시는 리버풀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자, 우리 진삼이에 관해서 임 의원님은 이 백진삼이랑은 처음이시죠? 네, 오늘 콘텐츠 촬영은 처음인데 이전에 원투펀치의 다른 회차에서 백진삼을 잘 광고해 주시는 우리 패널분들의 활약을 잘 지켜보았죠. 최근 원투펀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백진삼이라는 산삼 건강식품은 가장 특성은 역시 이겁니다. 100년 된 산삼에 DNA를 복제해서 99%를 채우고 나머지 1%는 동의보감 비법에 맞춰서 삼과 시너지를 좋게 낼 수 있는 재료 17가지 원료를 보강해서 나머지 1%를 채웁니다. 요즘 이제 많이 쓰시는 표현인 이름값을 한다. 네, 백진삼은 이름 그대로 100년 된 산삼의 성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진세노이드. 진세노이드 함량 수치가 이 100년 산삼의 DNA를 복제해서 만든 것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제품보다는 진세노이드 함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최소 4배에서 최대 335배까지 진세노이드 함량이 많아서 요걸 이제 드시면 임 의원님 같은 직업은 이거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꼭 필요한 이유가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특히 저와 같은 이제 증상을 좀 겪으실 텐데 환절기 때 꽃가루도 날아다니고 기온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비염 등에 혹은 재채기 등에 아니면 콧물 등에 그런 다양한 알러지 반응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현장 중계도 다니고 바깥에서 이제 일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면역력이 최근에 좀 급히 떨어지면서 좀 이제 몸 컨디션이 좀 오락가락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면역력 상승. 그렇죠. 면역력이 상승되어야 알러지 반응이 좀 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백진삼이 지금 저한테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정말 전국의 저와 같은 알러지 환자분들에게 꼭 컨디션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주말 동안. 그러니까 그 몸이 좀 좋아지면은 알러지 반응이 덜한 거죠? 그렇죠. 제가 한번 먹어보고 이 맛이 어떤지 어떠한 이제 느낌을 주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를 시전하시는. 그럼요. 사실 이 백진삼 광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의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왜냐면 저 지금 몸이 조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새복 먹고 가세요.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관찰력 좋아. 이 먹어볼 때 또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잘못 들었을 땐 이게 액체라서 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훅훅 털면서 쭉쭉 털면서 아래쪽으로 내용물이 쭉 떨어지게끔 해주시고 그때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뜯으시면 튈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2가지가 나왔어요. 맛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뜯기가 편해야 된다. 지금 살짝 갖다 냈는데 벌써 뜯어졌습니다. 야, 진짜 이거 이지컷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뜯는 것마다 이렇게 되게 쉽게 뜯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품들이 백진삼 본사에서 생각도 못한 발언들을 지금 임 의원님이 다 해주시고 계세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붙어서 뜯어지는 게 아니고 쉽게 진짜 뜯어졌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그렇게 말아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 이명철의 신념. 야. 맛 얘기라 맛에 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정말 산삼이기 때문에 삼 특유의 이 쓴 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향이 진한데? 되게 진해요.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향이 좀 옅을 시에는 이게 과연 내 몸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되게 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몸에 진한 그렇기 때문에 보다도 드시면서 여러분들 신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진세노이드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성분이 워낙 많고 강해서 하루에 한 포만 드셔도 충분하죠. 그럴 것 같아요? 하루에 2포, 3포가 아니라 한 포만 먹어도 권장 이 영양소 섭취해야 되는 어떤 그 몸에 좋은 성분들 다 여러분들 이 한 팩으로 한 포로 가득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5월이면 가정의 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도 있죠. 어린이날도 있죠. 모든 이제 가족들이 다 화목하게 즐겁게 지내셔야 되는 날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 백진삼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원투펀치 채널을 통해서 백진삼 측에 정말 다시 한번 또 깊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님과 더불어 이야기해보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주말 화제의 경기 첫 번째 주제는 북런던 더비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우승을 그래도 끝까지 도전해 봐야 되는 아스날과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4위가 아니면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4위를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토트넘과 네. 정말 두 팀이 모두 막판에 목표 의식을 갖고 만난 북런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었는데 스코어 자체로 봐도 치열한 스코어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다만 초반에 일단 아스날이 3골을 터뜨렸으니까 네, 원정인데 3대 0이었죠. 네, 뭔가 일단은 그 3골 덕에 결국은 이제 승리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네. 아스날의 잘된 대목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토트넘이 볼을 소유하려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정 경기였고 토트넘의 그러한 성향을 역이용하면서 토트넘이 원하는 볼 소유권은 얼마든지 주겠다. 다만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라는 아르테타 감독의 전략이 저는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잘 먹혀든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토트넘에게 문제가 좀 많았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술수를 거의 읽혔기 때문인데 특히 아르테타 감독이 잘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수전환 속도에 굉장히 많은 공을 좀 들였다는 걸 엿볼 수 있었고 4-4-2 전술을 통해서 웨데고르와 하베르츠가 거의 투톱처럼 올라서 있고 나머지 자원들이 확실히 두 줄을 갖추는데 중앙으로 최대한 선수들이 컴팩트하게 라인을 좁혀서 최대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침투와 위치를 막아내자 그런 느낌의 수비 전술 접근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물러서기만 했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이 2-3-5 대형으로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거는 이제 웬만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토트넘을 만나기 전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전반기 때 포스테코글루의 이러한 전술적인 접근이 이전의 수비적인 성향의 토트넘의 감독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당시에 그 맞대결에서는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의 그런 전술적인 어떤 대응과 어떤 준비된 부분들을 확실하게 뭔가 대비하기에는 상대팀들 입장에서 쉽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휘봉 잡고 나서 급속도로 급격하게 변모한 스타일이 됐잖아요. 네. 그거에 사실 상대 팀들이 좀 얘네가 갑자기 왜 이러지? 약간 적응을 좀 못한 면도 분명히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는 사실 히샬리송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려 했지만 득점력 문제가 불거질 때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올리기도 했고 부상자들이 이유가 있었지만 쿠루세프스키의 중앙 기용이라든지 다시 손흥민을 왼쪽 윙으로 기용하면서 뉴캐슬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왼쪽 측면에서의 아주 훌륭한 플레이들 이런 변화들이 전반기 중반기 때는 제법 먹혀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포스테코글루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2-3 형태의 빌드업이고 이 2-3 형태의 빌드업에서 풀백들이 안쪽으로 좁혀서 3선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어느 정도 압박에 의해서 볼 전개가 안 될 시에는 위쪽의 자원이 한 명씩 내려와야 되고 그럴 때 메디슨이 내려오는 상황이 강제가 된다면 공격과 미드필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선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공격력이 떨어지고 페널티 박스에 침투하는 인원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수비하는 이 팀이 막기가 수월해진다는 구조를 아스날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볼은 뒤쪽에서는 오래 돌릴 수 있으되 뭐 메디슨 선수까지 내려가면 더더욱 볼은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실질적인 위협도는 좀 부족한 팀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스날이 준비를 잘했던 부분은 웨데구르 하베르츠의 이 최전방 두 명에서의 그 투톱이 압박을 할 때는 빠르게 올라와서 재빠르게 압박을 수행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사카를 비롯한 이 아스날의 측면 자원들도 상대 트로사르 선수도 그렇고 사카도 그렇지만 상대 풀백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풀백이 전진됐을 때는 윙지만 거의 풀백처럼 내려와서 6백이나 5백처럼 측면을 커버해주는 모습도 보여줬고 압박을 할 때는 그 풀백들이 중앙으로 좁혀져 있을 땐 덩달아 중앙으로 좁히는 모습으로 1차적인 압박의 구조를 저는 아스날이 굉장히 잘 가져갔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비수마의 폼이 떨어지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이베르가 나왔는데 호이베르가 나왔고 또 이번에는 벤탄쿠르가 나왔지만 그런데도 아스날의 이 중앙 위주에 대한 강한 압박과 수비적으로 간격을 좁히는 그 전술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응을 하지 못했다. 결국 자신들의 공격과 볼 순환이 원하는 대로 매끄럽게 굴러가지 않으면서 공격 숫자가 줄어들면서까지 점유를 위한 점유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스날의 이 전략적인 대응에 제대로 그냥 먹혀 들어간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도 점유를 위한 점유만을 하려고 애초에 뭐 의도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
호이비에르 선수, 벤탄쿠르 선수 선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두 선수를 선택한 거는 일단 빌드업 상황에서 벤탄쿠르와 호이베르가 같이 조금 더 허리 쪽을 구성하게 되면 상대 압박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호이베르의 기술적인 투박함, 그리고 실제로 호이베르가 결국 세트피스 수비 때 자책골을 넣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호이베르 쪽에서 좀 아주 치명적인 실수들이 좀 나오게 되었고요. 벤탄쿠르 선수도 같이 배치를 함으로써 볼 배급에서 조금 더 다양성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결국 중앙 쪽에 볼을 줄 공간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드필더 쪽에서 볼이 의미 있게 살아나간 패턴이 저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아스날은 그 건강한 토마스 파티 선수는 역할을 해주죠. 요즘 그렇죠. 보면 네. 또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아스날의 경우는 반대로 라이스와 파티를 더블 볼란치로 동시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뭔가 대응을 할 때 아스날의 경우는 센터백과 풀백들이 4명의 백포가 박스를 지키고, 그럴 때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미드필더들까지 적절하게 자리를 잡아서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라이스와 파티를 통해서 철저하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티와 라이스가 중앙을 틀어막고 그럴 때 풀백들이 더 측면으로 넓혀서 측면 수비에 집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가 지향하는 측면 넓은 공간의 좌우윙, 그리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미드필더나 풀백의 움직임, 이거를 백포와 미드필더 2명으로 아스날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는 벤탄쿠르와 호이베르를 더블 볼란치로 세웠는데, 이 전술의 효과,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수비를 할 때 호이베르 혼자만 남아있는 것보다는 수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벤탄쿠르가 같이 있음으로써 밸런스를 어느 정도 신경 쓸 수 있다는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 포스테코글루도 미드필더 2명을 같이 배치했을 때 조금 더 밸런스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포로 선수나 아니면 벤 데이비스, 이들이 전술적인 영향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전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스날이 볼을 끊고 롱패스나 아니면 뒷공간으로 빠르게 이제 다이렉트 패스를 뿌리면서 역습을 했을 때 풀백의 뒷공간이 기본적으로 벌어지니까 아무리 벤탄쿠르와 호이베르가 수비 진영에 남아있고 자기 진영에 남아있다고 해도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센터백들 포함해서 너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여기서 잘 대응한 부분은 롱패스라든지 특히 볼을 잡았을 때 반대쪽 측면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아스날이 굉장히 빠르게 내렸어요. 네. 그리고 이날 아르테타 감독이 아마 훈련 때 굉장히 반복적인 패턴의 준비를 좀 했다고 보이는데, 수비에서 미드필더, 미드필더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들이 경기를 쭉 보시면 굉장히 간결하고 빠릅니다. 그게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전개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공격을 하다가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진영으로 내려와야 될 때, 그럴 때 토트넘이 압박을 하긴 하는데 반대쪽 측면에 대한 이 복귀가 확실히 늦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카 선수의 골 장면만 보더라도 네. 아스날이 반대로 쭉 롱패스를 전환하면서 풀백이 이제 미처 복귀하지 못한 측면 뒷공간을 그대로 노리는 모습을 아스날이 제대로 보여줬고요. 토트넘의 경우는 팬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게 이 문제가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닌데, 과연 중앙에 벤탄쿠르, 호이베르를 그냥 동시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그 넓은 측면의 뒷공간, 게다가 수비라인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 공간들을 단순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결국 패착이 좀 되고 말았다는 생각입니다. 그 토트넘 팬들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이제 불만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전처럼 그럼 풀백을 지금처럼 활용하지 아니하고 수비를 일단 위주로 해라. 이러면은 또 좋을 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중요 경기 때는 수비 라인을 어느 정도 내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 바이 경기로.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풀백을 무조건 전진시키기보다는 적어도 한쪽 풀백에 대한 위치 조정은 제가 볼 땐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닭공스럽죠.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테코글루 특유의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든 좌우 모두 비워두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전략적인 접근은 좋은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후방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많이 남기는 부분이 제 생각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방의 숫자를 늘리면 정작 전방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공격적인 전개 자체가 아예 시도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격으로 전개 안 되고 오히려 정작 안 풀리는 상황에서 풀백의 위치는 저만치 올라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측면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가 네. 항상 깨지게 되는 지금 현재 토트넘의 모습이라는 생각인데, 야, 2등을 해도 박수 받는 2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반을 이 북런던의 승리로서 일단 아스날은 만들어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맨시티에게도 여전히 턱 밑에 아스날이 있다라는 압박감은 주고 있거든요. 긴장감은 계속 주고 있죠. 그거는 어쨌든 두 팀 경쟁을 굉장히 끝날 때까지 아주 흥미롭게 하는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아스날이 요즘 뭐 올 시즌 계속 이렇게 잘하면서 조보 코치, 세트 플레이 코치에 대한 또 칭찬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두 팀의 세트 플레이에 대한 어떤 공격과 수비의 대응 차이,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아스날이 이날 경기 가장 노골적으로 노렸던 패턴은 뒤쪽, 이 파포스트 쪽, 먼 포스트 쪽으로 선수들이 최대한 모여들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킥이 날아올 때쯤에
바로 선수들이 안쪽으로 이제 위치를 바꾸면서 그러면서 수비가 흐트러지게 되죠, 그 순간. 네, 네. 그 순간 이제 또 좋은 양질의 킥을 라이스를 비롯한 선수들이 올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아스날이 세트피스 기회를 살려냈다고 보이고요. 토트넘의 경우는 선수들이 이제 아스날 선수들이 먼 쪽으로 모여있을 때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럴 때 먼 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변칙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잘 대비되진 않은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먼 쪽에 있다가 그 안쪽으로 여러 명이 들어오는데 그들의 그 포지셔닝 자체가 네. 약속된 인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간 배분을 잘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아스날의 움직임에 사실 대인 수비로 먼 쪽에 있는 선수들이 다 기계적으로 쫓아가서 막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다가는 또 딴 데서 공간이 나니까 무작정 그거를 대인 수비로 들어가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역 수비를 병행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지역 수비를 위해서 골문 가까이에 간격을 지키고 이 위치를 잡고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제 생각엔 그 위치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전 토트넘에게 많았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점수를 좀 깎아먹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팬들은 많이 요구하는 게 셋피스 코치가 토트넘에게도 좀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셋피스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코치의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현지 팬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토트넘의 경우는 지금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염려스러운 점이 아닐까 싶고요. 토트넘의 셋피스 공격도 괜찮은 장면들은 분명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약간 불운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셋피스 상황에서 로메로 선수가 골대를 맞춘 장면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포로가 이제 세컨볼에 대해서 슈팅을 때렸는데 판더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낚아채서 골을 넣었죠. 야, 근데 그거는 근데 우리 집에서 보는데 네. 저희 와이프는 바로 옵사이드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골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봐야 되는데 네. 저희 와이프가 항상 저보다 빠르거든요. 그 눈이. 제 생각엔 사모님의 이 눈이 프리미어리그 VAR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정지 화면이 나왔을 때 TV에다가 그 잔디 결에 맞춰서 종이를 한번 대봤어요. 그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엉덩이가 약간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근데 토트넘은 약간 몸 자체가 좀 나와 있었잖아요. 네. 딱 종이를 대보니까 그게 온사이드가 되려면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대로 평행을 시키면 네. 옵사이드가 나와요. 그렇죠. 네. 앞서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토트넘이 그 대목에서 불운했던 거는 인정. 네. 정말 미세한 차이였기 때문에. 사실 경기 흐름을 보면 역시 토트넘은 그 기회들이 가장 좀 아쉽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끝으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역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손흥민 선수가 어제도 물론 이제 페널티킥 골을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넣는 골들은 다 토트넘 역사를 계속 이제 경신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골들이기는 한데 토트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정도의 퍼포먼스는 좀 아니었잖아요. 손흥민 그렇죠. 선수가. 네. 그거는 또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요즘의 토트넘 구조하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문제시가 될 수 있는지 그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더 좀 낫게 하려면 토트넘 전체의 어떤 구조나 본인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묻고 싶고 네. 앞으로 토트넘에 그래도 그나마 나아갈 길이 있다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전후로 했을 때 이전보다는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볼을 갖고 있을 때 리듬이나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전반전 마지막에 키퍼와의 1대1 찬스에서 분명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친 것은 경기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리듬이 한창 올 시즌 올라왔을 때보다는 다소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럴 때 손흥민 선수에게 좀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역할을 줄여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팀의 상황과 이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이 가지고 있는 상대가 중앙을 압박했을 때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점,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메디슨의 폼 저하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톱자리에 서는 선수가 누구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톱에 위치해 있는 선수가 분명 지금 상황에서는 연결고리 역할까지 조금 더 잘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기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아니면 최근 떨어져 있는 리듬을 보았을 때 지금 전술에서 뭔가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기에는 뭔가의 내용상에 참여를 해주기에는 쉬운 상황은 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오히려 조금은 단순하게 맡기는 것이 더 나을성 싶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 측면으로 가는 게 지금은 더 낫다고 보시나요? 당장은 톱 자리보단 측면이 네, 그래도 네. 조금 더 전술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볼 터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루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잘 나가는 동안에도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윙 자리에 뛰는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부분 전술, 그 움직임이 아직 포스테코글루 팀에서 뭔가 매끄럽지는 않다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윙으로 뛰었을 때는 톱으로 뛸 때보다 사실 올 시즌 전체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면 너무 터치라인에 따라서 이 선수가 넓게 벌어져 있으니까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측면에서 동료에게 키패스를 뿌리거나 지원해주는 것 자체는 좋지만 막상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팀적으로 잘 약속되지 않거나 매끄럽게 순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작 손흥민에게 기대할 수 있는 마무리 상황이 잘 안 나타나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또 손흥민 선수의 윙으로서의 움직임도 보면 바로 윙 자리에 투입된다고 해서 득점력이 살아날 것이라고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터치에 그래도 중앙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대 풀백이나 센터백이 따라왔을 때 조금 더 중앙에 벌어지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보다는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토트넘이 어쨌든 그래도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 지금 마지막 시즌 막판인데 네. 그래도 남은 경기들 토트넘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뉴캐슬전에도 4실점을 허용을 했고 이번 아스날전도 이제 3실점을 허용을 했는데 일단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밸런스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나가다가 끊기고 무리한 전방 운용 때문에 결국 뒷공간을 내주는 문제점들, 특히 반대쪽의 공간을 내주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데 결과를 내기 위한 접근으로 수비 라인의 압박 기준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선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소 단조롭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위치를 조정하고 패스의 길이를 좀 단순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처럼 너무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중시하라는 이야기가 예전 답답하던 토트넘 시절처럼 아예 수비 축구를 해버려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를 신경을 쓰더라도 사실 빌드업은 유연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드업을 유연하게 할 줄 안다고 해서 또 수비를 등한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앞으로 이제 그런 대목이 조금 좀 잘 섞여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추가 질문 있어요. 이제 리버풀이 토트넘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요 경기 예측. 토트넘이 이길 겁니다. 그래도 팀 분위기상 리버풀이 요즘에 워낙 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토트넘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선수들의 그 성향을 봤을 때 브레넌 존슨이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와 같은 자원들의 그 빠른 발이 오히려 열어두는 리버풀의 수비를 좀 공략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토트넘도 많이 열어둔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둘 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네. 둘 다 열어주고 경기하는 꼴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률적으로는 어쩌면 리버풀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의 면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제가 그냥 팬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세에서 질 것 같아요. 선수는 그래도 리버풀이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승부는 토트넘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한 예측이 참 쉽지 않은 게 리버풀의 요즘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코디 학포나 아니면 뭐 루이스 디아스, 당장 흐라벤베르 이러한 자원들이 지금 좀 좋은 폼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클롭 감독의 라인업 선택이 조금 의문을 남길 때가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리듬이 좋은 선수들이 선발일 거라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가 어떤 느낌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쉽게 예측이 안 됩니다. 기회를 리버풀이 더 많이 만들 수는 있겠죠. 안필드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멤버들이 조금 최근에 리듬이 좀 깨져 있는 선수들이 리버풀이 나온다면 결정력 문제는 오히려 리버풀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가 흐름이 한 번 넘어왔을 때는 궁지에 몰린 팀이 오히려 재미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토트넘에게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오히려 왠지 흐름은 토트넘 쪽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 예측까지 결국은 잘 모르신다네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 그래도 굳이 그래도 네. 어느 쪽이 이기냐 하면은 토트넘일 것 같다. 기세가 그쪽이 좀 나을 것 같다. 조금 더 동기부여가 실릴 수 있지 않을까. 클롭 감독의 라인업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 픽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승률은 갈릴 것 같은데 요즘엔 클롭 감독이 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투펀치 TMF 북런던 더비에 관한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말씀은 여기서 마감을 해보고요. 저희는 곧바로 다음 코너에서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방금 말씀하신 클롭 감독 그리고 리버풀 그리고 아르네 슬롯 감독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